인터넷의 발달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문과 괴담 등의 확산 역시도 빠르게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에서 퍼진 이야기들 때문에 떠들썩했던 적이 꽤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4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 중 가장 유명한 사이트인 네이버. 네이버는 유저들을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지식인 시스템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검색으로는 답을 얻기가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 등에 대한 질문을 다른 사용자가 대신 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인기리에 오랫동안 서비스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내용의 질문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자는 2004년 2월 9일 놀이공원에 놀러갈 예정이었는데요. 이틀 전인 2월 7일 새벽에 아빠와 동생이 뉴스를 보게 되고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놀이공원에 놀러가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뉘앙스의 질문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아무리 뉴스와 신문을 뒤져봐도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다음날 추가 질문글도 올렸는데요. 해당 질문자의 글에 답변을 달아준 사용자들은 2월 7일에 해당 놀이공원에서 벌어진 사고는 없었으며 아마도 질문자의 아빠와 동생이 잘못 봤거나 질문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04년 2월 7일에 벌어진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1년 전이었던 2003년도에 해당 놀이공원의 다른 놀이기구에서 벌어진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용자들은 질문자의 아빠와 동생이 1년 전의 사고 뉴스를 어쩌다가 잘못 보게 되었고 2004년에 벌어진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질문글이겠거니 싶었는데요. 2년 후에 기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2006년 3월 6일 실제로 해당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날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이용객 한 명이 기구에서 튕겨져 나가 머리에 부상을 입은 뒤에 밑에 호수로 떨어져 2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숨진 사고였는데요. 피해자는 원래 이 놀이공원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으며 휴일을 맞아 이용객 신분으로 놀러온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악의 사고 중 하나로 기록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고의 내용과 날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년 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글의 내용이 2년 후에 벌어진 이 사고의 내용과 너무 흡사하단 것이었습니다. 2006년에 벌어진 사고는 당시 놀이기구의 안전바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가 작동되었고 급하게 꺾어지는 구간에서 사고가 벌어졌던 것인데요. 놀랍게도 2년 전 질문글의 내용 역시도 안전바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내용, 꺾는 곳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내용, 추락했다는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한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날짜 부분에서도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요. 2004년 지식인에 올라온 첫 질문글에는 사고가 2월 7일에 벌어진 것이 맞냐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2006년의 사고는 3월 6일에 벌어졌기에 날짜는 다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06년 3월 6일은 음력 날짜로 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인터넷에 작성된 질문글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까지도 기묘하게 맞춘 셈이었습니다. 이 해당 질문글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실제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이 글을 찾아내면서 예언글이 아닌가 하며 갑자기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작성한 글이란 소문, 질문자가 잠시 시간여행을 다녀온 것이란 소문 등 여러가지 소문과 괴담을 무성하게 남겼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얼마 뒤 이 서비스를 탈퇴하면서 더 이상 해당 사용자의 정보나 내역을 조회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신비함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질문글을 올렸던 사용자는 누구였을까요? 2006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누군가 올린 글 하나와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의 글을 번역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그림이며 해당 그림을 그린 것은 어떤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의 주제는 러시아의 마슬레니차 축제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질환자가 가지고 있던
공포증이 무엇일지 그림만을 보고 추론하고 설명해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줬던 몇 가지 힌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앓고 있는 공포증이 매우 심각하고 희귀한 종류란 것, 두 번째는 광장 공포증과 아주 근접한 질환이란 것, 세 번째는 그림 속에 그가 가진 공포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 네 번째는 이 그림에는 원본이 존재하며 환자가 따라 그렸다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이 15년 동안 이 질문을 해왔지만 정확히 맞췄던 학생은 단 한 명뿐이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교수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도 여러 답변을 내놨겠지만 마찬가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이 담긴 글을 써내며 아마도 이런 공포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추론들을 서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글은 해당 커뮤니티 이외에도 여러 사이트로 퍼져나가며 대한민국 인터넷을 꽤 들끓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2006년 당시 이 글이 가져온 파급력이 꽤 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대체 정답이 뭐냐 라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해당 질문에 결정적인 힌트가 될 글이나 교수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답변해줬는가에 대한 글 등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러 의견을 냈던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었고 인터넷 세상은 사람들의 관심이 빠르게 바뀌는 곳이었기에 곧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이 글에 대한 뒷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2009년 질문을 냈던 정신의학 교수의 대답이란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글에 따르면 교수는 오랫동안 똑같은 질문을 해왔으며 그림 자체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린 것은 맞지만 어떤 특정한 공포증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교수가 말했던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과 단 한 명만의 학생이 맞췄다는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종합하자면 이 그림에 숨겨진 의미는 전혀 없으며 그저 이 그림을 보고 학생들이 어떤 추론을 내는가 그리고 어떤 다양한 답이 나오는가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의견을 낸 해당 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은연중에 이 그림에 투영하여 말하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가진 무의식적인 공포가 어떤 것인지 알아내게끔 하려는 의도가 숨은 질문이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답이 없는 질문, 바꿔 말하면 답이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었고 일종의 심리 테스트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명에 관해서는 이런 의문과 반론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걸 교수가 학생들에게 낸 질문이 맞냐는 것, 왜냐면 어떤 교수가 학생에게 냈다더라 하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 넘도록 학생들에게 던져온 질문에 대해 그동안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다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뒤 몇 년 후에 해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이상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학 교수가 낸 문제라고 보기에는 많이 허술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해명글의 내용이 공개되고 난 뒤에는 애초에 글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란 것으로 의견이 기울기도 했다네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괴담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건어물을 판다면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건어물에는 마취 성분이 잔뜩 발라져 있어서 냄새를 맡으면 바로 기절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사이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혹은 어디론가 납치를 당하니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2010년, 2011년 전후로 꽤 유행했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괴담의 내용 중 건어물에 발라져 있다는 마취약은 에틸에테르라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괴담은 보통 건어물 괴담, 마른 생선 괴담, 혹은 마취 성분의 이름을 딴 에틸에테르 생선 괴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형되어 불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 인터넷 메신저를 기준으로 퍼지다가 나중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나갔던 괴담이었습니다. 금품 갈취도 물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신을 잃어버린 사이에 납치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절도보다 더 무섭고 기분이 나쁜데요. 마침 이 당시에 인신매매 이야기도 많이 돌았었기에 이 에틸에테르 생선 괴담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당히 유행을 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담의 진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생선에 발라져 있다는 마취약 에틸에테르, 원래 괴담이 퍼질 초기에는 에틸에테르가 아니고 에틸에테르바토라는 이름의 물질로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괴담 초기에 등장했던 에틸에테르바토가 실제로 존재하는 화학물질이
물질이 아니란 것인데요. 이를 지적받아서인지 이후에 퍼진 내용에서는 에틸에테르바토가 아닌 에틸에테르로 수정되어 퍼졌고 이것이 에틸에테르 생선 괴담으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마취약으로 사용되는 성분 중 하나인 다이에틸에테르 성분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다이에틸에테르가 에틸에테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다이에틸에테르가 실제로 마취작용을 하는 것이 맞고 지금도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수술을 할 때 마취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에게 사용하려면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어물에 마취약을 발라놓고 냄새를 잠시 맡게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효과를 보게 하려면 최소 몇 분 이상은 맡아야 하지만 이 다이에틸에테르는 휘발성이 매우 강해서 상온에 가만히 둬도 혼자서 빠르게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마른 생선에 발라둬봤자 금방 증발해버려서 성분 자체가 남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가짜 물질의 이름을 썼다가 수정이 되었고 또 나중에 퍼질 때에는 금품 갈취 등의 절도 이야기였다가 인신매매 등의 강력범죄 이야기로 수정되는 등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을 거쳐 소문이 퍼질수록 뭔가 더 무섭고 그럴듯한 요소가 가미되었던 괴담이었습니다. 다만 이 괴담의 내용대로 모르는 사람이 권하거나 주는 물건은 받지도 말고 또 쓰지도 않는 것이 맞겠네요. 마지막 괴담은 앞서 말씀드린 에틸에테르 생선 괴담과 어떤 면에서는 맞닿아 있는 공통점이 있는 괴담입니다. 이 괴담은 2015년을 전후로 퍼졌던 괴담인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해당 글에는 사진이 한 장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란 정체불명의 문구와 그 밑에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과 글을 게시한 사용자는 이 스티커를 찍은 것이 고속터미널의 화장실 아니었다고 하며 촬영 시기는 게시글이 올라오기 약 5년 정도 전, 그러니까 2010년도쯤으로 기억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구도 꽤 인상적이었지만 사용자가 이 스티커를 촬영하게 된 계기 때문에 이 글에 얽힌 괴담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관리가 워낙 잘 되어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전철역 혹은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의 화장실 등에 불법적인 매매를 원한다는 스티커나 낙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장기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당장 돈이 급해서 앞뒤 사정을 가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신체 일부를 거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용자는 예전부터 이런 내용들에 무척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낙서나 스티커를 발견할 때마다 기회가 되면 사진으로 촬영해 기록해뒀다고 하는데요. 이 귀신 헬리콥터 스티커 역시도 그중 하나이며 그동안 봐왔던 내용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신기해서 사진으로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귀신 헬리콥터의 정체에 관한 추측들이 등장합니다.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이 귀신 헬리콥터가 바로 인간의 신체 장기 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불법 매매를 돌려 말하는 일종의 암호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바로 귀와 신장을 줄인 것이고 헬리콥터는 각각의 장기를 뜻하는 영단어들의 머리 글자만을 따와서 조합한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반론도 존재했습니다. 귀신 헬리콥터 자체가 불법 매매를 뜻하는 암호라면 굳이 일반인은 모르는 암호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 정말 이런 불법 매매가 이뤄지게 된다면 매매 희망자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텐데요. 복잡한 암호를 썼다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오히려 연락조차 없을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귀신 헬리콥터란 암호를 통해서 범죄를 계획하던 인물이 체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려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어 사기꾼들에게 복수를 시도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복수 방법은 바로 사기꾼과 그들의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는 귀신 헬리콥터를 판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100여 차례 넘게 올려 이런 조직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브로커와 연결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경찰에게 검거되었는데요. 경찰이 브로커로 위장해 그와 접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선고된 징역은 1년 6개월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위의 사건은 괴담이 퍼진 지 한참 뒤에 벌어졌기에 이 귀신 헬리콥터가 진짜로 매매에 사용되던 암호였는지 혹은 이 괴담이 퍼진 후에 유명해져서 이 단어가 불법 매매에 관한 은어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귀신 헬리콥터가 불법 매매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4가지 이야기 중 몇 가지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4가지 전부 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괴담인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꽤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정말 괴담으로서만 남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의 인터넷 괴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